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증시는 어떻게 하든 오르고 싶었던가 봅니다. BOJ 통화정책회의와 또 FOMC 두 개 다 빅 이벤트를 넘기면서 아예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아시아와 유럽에서부터 상승세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가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도 이렇게 상당한 반전을 좀 보였다고 할까요? 네,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2,770선에 안착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시장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8월 오늘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죠.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또 절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졌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수십 년 만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손보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지만 세율의 조정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금 절감 효과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콕콕 절세 전략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9월 금리 인하 카드가 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인데요. 안도감이 들자 AI 대장주들 위주로 껑충 뛰어오른 시장입니다. 3대 지수는 모처럼 다 같이 올라줬습니다. 다우지수가 0.24%, S&P 500이 1.58% 올랐고 나스닥이 무려 2.64% 올라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7월 FOMC 성명서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 결정을 했습니다. 17회 연속 만장일치로 파월 의장의 입지가 그만큼 견고하다는 점 확인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 인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물가 판단에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을 했고요. 또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부터 강조했던 고용시장 냉각 우려를 성명서에 기재했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 보면 실업률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다고 판단하면서 9월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인하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은 맞다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과거에도 연준이 성명서에서 향후 인하 시그널을 직접적으로 내보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어서 FOMC 기자회견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올해 여러 차례 인하부터 전혀 인하하지 않는 것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지만 인플레이션, 성장률, 그리고 고용시장도 현재 상태를 유지해준다면 9월 금리 인하가 논의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기자회견에서는 성명서보다 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발표된 데이터들도 파월 의장의 이런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ADP 7월 신규 민간 일자리 건수가 12만 2천 개로 전월에 비해 3만 3천 개 줄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도 크게 하회했고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임금 성장이 둔화하면서 노동시장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둔화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이후 미 국채는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10년물 보시면 4.0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FOMC 결과 고용시장이 부진하다는 데이터와 함께 우에다 BOJ 총재의 매파적 발언으로 달러와는 약세 흐름 확대해 갔습니다. 반도체 등 기술주가 주도하는 움직임이 뚜렷한 하루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린 주인공 소개해드립니다.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12% 상승 정말 대단한데요. 최근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나왔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 주가가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다면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참고로 이쪽 자료를 보시면 주식 투자로 유명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엔비디아 주식을 만주 추가 매입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상승에 힘입어 AI 반도체 설계 기업인 AMD도 양호한 실적과 신제품 발표 일정 공유하면서 4%대 상승했고 브로드컴, TSMC, ASML 등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M7 중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하게 하락을 했는데 이 발표된 실적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부진이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 모건 스탠리가 세미트럭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내놓으면서 전날 하락 딛고 4%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메타도 살펴보시면 2분기 실적 그리고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정규장에서뿐만 아니라 시간 외에서도 추가 상승 나온 상황입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지도자가 살해됐다는 소식에 사흘 만에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 선 금세 회복을 해줬고요. WTI는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대형 기술주 상승에 연준이 날개를 달아준 하루였는데요. 그간의 부진을 딛고 M7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고래 싸움에 반도체 업계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르면 이달 말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대중반도체 추가 통제 조치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 기업의 고대역 폭메모리 HBM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새로운 조치에는 HBM3와 HBM3E를 비롯해 HBM2 이상의 최첨단 AI 메모리 칩과 또 이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가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고 한국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어떤 권한이 사용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해외 직접 제품 규칙 FDPR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 하더라도 미국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미국의 설계 소프트웨어와 장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통제하고 나설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새 조치가 중국 기업에 대한 HBM의 직접적인 판매를 차단하거나 AI 가속기와 묶음으로 제공되는 반도체 중국 판매가 허용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중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장비 수출과 관련해선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지만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은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대만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영향권에 놓였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규정이 아직 초안 형태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8월 중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반도체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배달의 민족 모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유럽과 아시아 사업 부분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푸드로와 예맥세페티, 푸드판다를 합치고 중동 지역 자회사 탈라바트의 타레크 바르투 CEO가 이끌기로 했습니다. 약 70개국에서 음식과 식료품을 배달하는 딜리버리 히어로는 업계 경쟁과 수익성 악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최대 플랫폼인 푸드판다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최근 유럽 당국으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영위기에 처한 딜리버리 히어로의 압박에 배민이 중개수수료 인상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지난해 배민 인수 이후 처음으로 4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간 딜리버리 히어로가 한국 사업에서 수익을 극대화해 그 이상의 배당금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딴 사고로 위기에 놓인 보잉이 마침내 새로운 수장을 영입했습니다. 데이빗 칼훈 CEO의 뒤를 이어 업계 베테랑으로 불리는 로버트 켈리 오트버그가 구원투수로 등판했는데요. 보잉의 주요 협력사인 라구엘 콜린스 대표를 지내면서 3년 전 갑작스러운 은퇴 전까지 유능한 딜메이커로 월가에서 명성을 쌓은 인물입니다. 오트버그는 위기에 처한 보잉의 활로를 모색해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는데요. 보잉은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신뢰도는 물론이고 주가도 미끄러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순손실은 우리 돈 2조 원에 달했고 인도량도 92대에 그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는데요. 최근 과거 737 맥스 여객기 연쇄 추락 사고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우리 돈 6,700억 원의 벌금을 더 내기로 합의하면서 당장 눈앞의 문제는 봉합했지만 고민은 여전합니다. 연쇄 추락 벌금과 피해 보상 외에도 문제가 된 737 맥스에 대해 미 당국이 2년 가까이 비행 금지 조치를 내린 탓에 각국 항공사들에 대한 납입 기한을 지키지 못해 우리 돈 2조 3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에서 오트버그의 등장이 위기의 보잉을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토요다가 인증 부정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품질 인증 관련 부정 행위를 추가로 발견해 근본부터 손보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토요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정명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국은 토요다가 지난달 코롤라 악시올, 야리스 크로스 등 현재 생산 중인 자동차 3개 모델과 과거에 만든 4개 모델 등 모두 7개 차종의 형식 지정 취득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한 뒤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 부정 행위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내부 조사를 벌여 추가 부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당국은 토요다 측 발표와 달리 다른 차종에서도 부정 행위가 확인되자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토요다는 인증 부정 사태로 공장이 멈춰서면서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6월 전 세계 생산량은 전달보다 12% 넘게 줄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등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2분기 호실적을 확정 공시하면서 반도체주가 반등에 나서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실적에서만 매출 28조 5,600억 원을 기록하면서 8개 분기 만에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를 제치고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영업이익도 6조 4,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DS 부문 실적이 삼성전자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메모리는 고대역폭 메모리와 DDR5, SSD 등 판매 실적이 전분기 대비 대폭 호전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죠. 한편 실적 공개 후 삼성전자는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HBM3 8단 제품을 3분기 내에 양산하고 12단 제품도 하반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HBM 5세대가 곧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삼성의 HBM3가 2에서 4개월 내에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반도체주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YC가 13.27%, DI가 11.52% 올랐고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모두 3% 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이 크게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보복 공습을 강행하면서 헤즈볼라의 고위 군사령관이 사살된 지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중동 정세가 요동쳤습니다. 하마스가 이에 대한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자 일주일간 내림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급반등에 나섰고요. 이 같은 영향에 국내 석유주들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한편 해운주도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선사들의 홍해 우회항로 채택은 최소한 올해 2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석유주로 묶이는 흥구석유가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중앙에너비스가 15.47% 올랐습니다. 또 해운주인 STX 그린로직스가 18.34%, 흥하해운이 11.55% 뛰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소식에 방산주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속되면서 각국이 군비 경쟁에 나서자 방산주가 그 수혜를 고스란히 입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국내 방산기업들은 무기 수주 증가에 따라 2분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계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9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가 잇따라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내면서 이 같은 기록을 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증액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올해 처음으로 방산 영업이익 2조 원 달성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또 앞으로의 전망도 좋은데요.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방산주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빅텍과 휴니드, 덕산 하이메탈 모두 5%대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대성 하이텍이 3.48%, 또 i3 시스템이 3.12% 올랐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사업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주가에 불이 붙었습니다. 산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에서 4조 원대 철강 슬래그 무상 공급 계약을 체결한 SG와 함께 해외 아스콘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해외 사업 발굴과 수주를 담당하고 SG는 현지 기술권 확보와 제조 또 시공을 맡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SG가 손을 잡으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정부 자금 지원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측과
유럽과 SG는 아스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도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또 기업 간의 시너지가 기대되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스페코가 8.94%, 또 소식이 나온 SG가 7.98% 뛰었고요. 그 밖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4.74%, 다스코도 4.28%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시장은 다시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 개장 전에 추가 낙폭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삼성전자의 호실적 등의 이벤트들이 분위기를 환기시켰습니다. 특히 오후 2시에 시장이 큰 선물을 받으면서 급반등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해 반도체 대중수출 규제를 면제해 줄 것이란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고요. 이 보도가 나온 뒤에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간밤 시장에선 기다렸던 FOMC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되겠는데요. 어제장 먼저 복귀하시죠. 지수는 혼조였습니다. 코스피가 1.19% 오른 2770.69포인트,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803.15포인트였습니다. 양지수 모두 오후 들어서는 크게 올라서 지수는 엇갈렸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그래도 괜찮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에 따라 퐁당퐁당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외국인 1,521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키웠고 기관도 494억 원의 매수 우위, 개인 투자자만 1,799억 원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33억 원 매도 우위였지만 장 후반 들어서 매도폭을 많이 줄여냈고요. 기관은 86억 원 순매수, 개인도 536억 원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시죠. 오랜만에 반도체 투톱 크게 올랐습니다. 앞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보였지만 AMD와 삼성전자의 실적에 영향을 더 크게 받았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에 대해서 대중 수출 규제를 면제해 줄 것이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몰렸는데요. 삼성전자가 3.58% 뛰면서 83,900원, SK하이닉스 3.02% 올라 194,600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기아, 신한지주가 강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하루 만에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현대차와 셀트리온, KB금융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하루 전 올랐던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 반전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4% 내외의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폭 대부분을 뱉어냈고요. 알테오젠과 셀트리온제약, 휴젤이 1%대 약세, 리가캠바이오도 5.38%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HLB, 가남 신약인 리보세라닙에 대한 미국 FDA 재심사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4% 가까운 상승세에 시연했고요. 엔캠이 6거래일 만에 4.8% 올랐습니다. 리노공업도 1.3% 강세로 시총 10위권에 다시 안착했습니다. 오늘은 환율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에서 0.1%에서 0.25%로 인상한다고 밝힌 영향입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8원 80전 떨어진 1,376원 50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외환시장 마감을 지나서 FOMC 결과까지 소화한 역외 환율은 1,368원 59전, 지난 6월 수준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금리를 올렸고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였습니다. 앞으로 미일 금리 격차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텐데 그러면 엔화 가치는 오르고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환율이 지금처럼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내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 내리고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면 수출을 해서 수익을 내는 우리 기업들, 자동차와 조선업종에는 호재로 작용하겠습니다. 다만 일본의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리가 실질 금리가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라면서 추가 인상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일본의 금리가 더 오르면 미일 금리 격차를 이용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달러로 바꾼 뒤에 자산에 투자해서 차익을 얻는 엔캐리 트레이드도 청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글로벌 자산을 팔면서 미국 기술주가 하락하고 이에 우리나라 주식도 일부 매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다만 일부 증권가에서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일본의 추가 인상 명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상승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는데요. 우리 시장이 충격에 빠질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역외 환율 보신 것처럼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환율의 영향력이 크겠습니다. BOJ와 FOMC까지 소화한 우리 시장 방향성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국의 제조업 PMI와 영국 중앙은행 금리 등이 발표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인상됩니다. 도시가스 관련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C, BGF 리테일, DL 등이 2분기 실적을 내놓을 텐데요. 실적 확인하시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해운주가 강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에가 이란에서 암살됐다는 소식에 중동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홍해 사태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장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자, 시장에서 기다리던 FOMC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대로였지만 간밤 미증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에 환호하며 크게 오른 만큼 우리 시장도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딱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었나 싶네요. FOMC 결과요. 네, FOMC 결과. 네. 어떻게 보면 뭐 파월 의장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기도 한데 네. 사실 그동안 다 들었던 얘기 아니야 싶은데 네. 분명 이제 공식적인 성명서상으로는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한 달, 6월 FOMC하고 7월 FOMC 사이에. 뭔가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네, 이제 그동안에 예. 뭐 인플레이션만 강조하던 연준이 고용 시장도 보겠다 해서 그렇죠. 이제 일종의 피봇이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확실하게 이제 했지만 우리가 새롭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파월 의장이 예. 그쪽으로 다 시장은 다 이미 다 반영을 했고. 그렇죠. 일단 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FOMC 결과에 대해서 좀 반기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반기는 모습입니다. 예. 어제 뭐 BOJ도 금리를 갖다가 결국 상단이 0.1이 0.25까지 갔으니까 한 15bp 올랐다는 얘기는 네. 많이 오른 셈인데 그것도 슬쩍 신문 언론을 통해서 미리 알려줬는데 네. 그걸 갖다가 어쨌거나 엔화가 그렇게
급등을 하는 와중에도 니켈을 끌어올리고 또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 그리고 지수가 어제 하루 만에 예. 월봉 모습이 관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어제도 만약에 빠졌더라면은 8월 접어들면서 다들 걱정하고 언제 빠져나갈까 생각만 할 걸 어제 네. 그렇게 땡김으로써 예.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8월도 기대할 만한데 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시점에 그런 상황이 나온 되어버렸습니다.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번 FOMC 결과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The question will be whether the totality of the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are consistent with rising confidence on inflation and maintaining a solid labor market. If that test is met, a reduction in our policy rate could be on the tabl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in September. 네. 바로 모셔보도록 네, 하죠. FI 그러시죠. 리서치 한영희 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수 요즘 어떻게 얼굴이 헬스케졌습니다. 뭐 바쁘신가 봐. 좀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쁘시죠. 정신없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고생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어요. 설마 뭐 밤새 시장 보고 그런 건 아니실 테고 어제는 좀 늦게까지 좀 늦게까지 네,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뭐 이제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엔화가 조금 특이하긴 해가지고 엔화가. 네, 사실 오히려 야간 시장 미국 증시 변동성이 사실 더 크더라고요 요즘에는. 무슨 엔비디아도 거의 민주시처럼 움직여요 이제. 뭐 거의 테마주입니다. 테마주죠. 맞아요. 10몇 프로가 말이 됩니까 그런 그러게요. 주식이. 네. 오늘 장 마감하고 시간에까지 하면 이제 16%기는 그러니까 한데 예.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새벽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FOMC가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 파월이 얘기한 게 이제 9월에 뭐 정책 금리를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코멘트가 잠깐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거는 기대 사실 안 했던 것 같아요. 시장 투자자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도 알고 있어. 약간 이제 암묵적인 룰이었던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성명서는 사실 대체로는 뭐 예상에 부합하게 이제 비둘기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 기자회견이 조금 더 이제 비둘기적인 모습이 그랬죠. 많이 나타났었고, 예, 예. 네, 이제 뜨거웠던 고용 시장이 이제 식으면서 인플레 상승 위험성이 이제 낮아졌다라고 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 거의 근접을 했죠. 그래서 쭉 내려오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좀 힘을 보탰던 게 이제 그 재무부 QRA, 그러니까 네. 국채 발행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채를 많이 안 찍으려다 보니까 귀해지고 그러면 금리는 내려가고 그러면 지금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거는 뭐 닥터둠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은 네. 이제 얘네 재무부 그 단기랑 중기물로 이제 장난친다. 근데 옐런이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이거 절대 아니다. 뭐 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9시 30분인가 그게 그 3년 만기랑 10년 만기랑 30년 만기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발표했을 때도 금리가 한 4.1%까지 쭉 내려가는 훅 떨어졌죠? 모습들.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진 않고 예상은 다 했었잖아요. 원래 옐런 장관이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시장의 컨센이 있었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재무부는 금리 내리려고 하네, 노력은 많이 하네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좀 나왔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 전에 그래서 엔화랑 미국의 금리 차이가 이제 조금 좁혀지다 보니까 이제 거의 150에 그 150엔을 거의 3월 이후였나? 맞아요. 네. 장중에는 150엔 밑으로 살짝 갔죠. 네, 그래서 152엔을 꽤나 많아 했는데 그냥 BOJ 때문에 152엔은 숨도 못 쉬고 무너지고 네. 150엔도 건드렸으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들이 있었고 네. 원래는 BOJ도 이게 금리 인상만 해도 되게 과감한 정책인데 네. 채권 매입 축소까지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가지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좀 더 과감하게 정책을 펼치는 거여서 채권 매입 줄이는 거는 당장은 아니죠. 네, 장장은 아닙니다. 네, 근데 뭐 우에다 총리가 그런 얘기들을 좀 어느 정도 시장의 컨셉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 둘 중 하나만 해도 사실 이거 물가 그냥 우리 완전 잡겠다라고 펼쳐질 수가 있는데 네. 더 이거는 우리가 타이트하게 잡겠다라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엔캐리 투자자들은 지금 좀 벌벌 떨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 네.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거는 제 어디 나온 거는 아니고 이게 예. 시장의 참여자들 제가 보는 이제 피셜이기는 한데 네. 이게 시기가 너무 딱 맞아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 이게 나스닥 차트랑 그다음에 엔화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네. 딱 엔화가 폭등한 시점이 이제 7월 9일부터였거든요. 그랬죠. 이게. 근데 빨간색 선이 이제 엔화 추이고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 딱 고점 찍고 내려가는 부분이 이제 엔화랑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 저게 달러엔 흐름인 거. 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추측을 하는 거는 엔캐리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하우스들이 운용사나 이런 하우스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엔캐리 트레이더들이 엔화 빌려가지고 M7 종목에다 좀 집중 투자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저렇게 청산을 당하면서 빨리 탈출하려는 네. 러시들이 생긴 네. 게 아닌가라는 좀 추측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엔화가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나스닥 지수도 지금 뭐 조정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은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뭐 아예 우리 한수께서 이렇게 아주 통으로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차라리 편하네요. FMC 따로 BOJ 따로 하는 것보다 네. 저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니까. 그러니 이제 시장에서 하는 말이 1차적인 어떤 엔캐리 청산은 얼추 마무리된 것 같은데. 네네. 예. 나올 얘기가 여기서 가능- 이제 엔이 달러엔 환율이 예를 들어서 150엔 아래로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또 한 번에 이제 뭐랄까요, 좀 포지션에 여유가 있어서 좀 더 지켜보던 그쪽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달러엔 추이도 이제 당분간 좀 봐야 되겠네, 그죠? 일단 나온 얘기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전까지 있었던 게 확인이 돼서 예. 더 급격하게 빠지는, 그러니까 폭등한 모습들을 보여준 네네. 거지. 예. 지금 만약에 여기서 그 정책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보다 어? 지금 좀 방향성이 또 집중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그 우에다 총리의 말 예. 이런 것들이 좀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왜냐면 예. 지금까지는 엔화가 폭등해서 지금 엔캐리 투자자들 완전히 벌벌 떨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악재 나올 건 좀 나오기는 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만약 우리 금리 더 올릴 건데? 라고 해버리는 순간 너도 나도 더 빨리 탈출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게 조금 집중이 지금 아직 뭐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나올 악재는 다 나왔고 엔캐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우에다 총리 입이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은행 입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사실 그거 한 게 저는 어제 우리 이 시간 수요일 날 저 유한타에 네. 유동훈 본부장 나오시잖아요. 어제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 기술주들이 막 흔들리고 있고 실적 발표 후에 시간 외에서 막 빠지고 이러는 날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메시지는 딱 하나였거든요. 혹하지 마라. 거기서 막 흔들리지 마라 이런 얘기였는데. 그 엔캐리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다. 네, 그런 식의 이제 메시지였는데 일단은 뭐 왜 요즘 갓동원 소리 듣는지 알겠어요. 그래 알겠는데 자 문제는 지금 이제 그거예요. 지금 너무 다차원 방정식이라서 자 인플레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잡혔다. 고용이 그거 할까? 거기다가 또 메시지가 또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뭐 경기 침체 두려워서 금리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봐 5.5는 너무 높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정상화 과정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으니까 금리 인하가 별로 두렵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유가 보세요. 그동안 뭐 80불 밑으로 툭툭 떨어지던 이 유가가 이제 또 중동에서 또 이스마일 하나예인가요? 그 하마스 지도자가 거기 이제 좀 무슨 영화도 아니고 숙소에서 그냥 무슨 뭐 비행체 날라와서 그 유도탄이겠죠. 그런 식으로 되니까 하메네이 이란 지도자가 이스라엘 공격하라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유가도 또 한 하루 사이에 2% 넘게 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9월 FMC 때까지 또 데이터가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데이터 디펜던트라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인플레가 조금 수그러들던 모습이 또 이제 약간 머리를 들고 이러면 저 약간 이게 어려워지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당장 이제 8월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어떨까요? 엔비디아 저렇게 뛰었고 모닝벨에서도 많이 다루고 지금 우리 머니쇼 지금 글로벌 비즈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살짝
HBM 수출 갖다가 뭐 막고 싶어하는 미국의 의향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제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꽤나 그거 했거든요. 네, 뭐랄까 반전이 있었잖아요. 그쵸. 어제 시장이 워낙 지금 이제 미국 반도체 따라갈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저 나오는 찝찝한 뉴스 때문에 좀 눌릴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그 컨콜 했을 때 네. 그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컨콜 했을 때 그 중요한 얘기들이 좀 있었죠. 일단은 3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는 이제 매출액이 84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이제 13.7조 원 정도 전망을 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메모리 부분 실적이 이제 AI 서버 수요로 인해서 이익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제일 주목하던 거, HBM 그래서 언제 납품하는데 라는 게 있었죠. 오케이, HBM3까지는 알겠다. 4세대는 뭐 이제는 뭐 H100에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자, 블랙웰 이 비싼 거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 8단 12단? 그게 언제 들어가냐라고 했는데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될 전망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난 분기에 이제 양산 준비하면서 고객사한테 샘플 제공했다. 이거 아마 그렇게 들어가죠. 이거는 엔비디아가 고객사기는 한데 네. 이제 TSMC한테 보내겠죠. 왜냐면 TSMC는 그 엔비디아 칩을 만드니까 거기서 퀄 테스트를 하고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 통보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거는. 예. 그래서 저는 HBM이 그래서 일단은 3E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 비중이 얼마냐? 10%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4분기까지는 이제 6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예. 시장의 관심은 다 여기에 쏠려 있는 거죠. 왜냐면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주춤주춤하다가 HBM 바람 타고 주가가 쭉 올라가긴 예,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랬죠. 삼성전자는 그만큼 탄력성이 없었던 거는 이거 하이닉스가 선점 먼저 했잖아. 독점을 했는데 삼성 너네 언제 하니? 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주가 탄력성이 또 생길 수는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마이크론도 있기는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 통과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평택 P4 공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아마 그 디램 라인을 좀 전환을 해서 합니다. 근데 좋았던 거는 뭐였냐면은 AMD가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MI300이죠. 네. 지금 네. 그 엔비디아의 GPU를 좀 경쟁하려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일단은 가이던스에서는 MI325 이번 연도 말에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MI350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가속기 매출이 꽤 좋았습니다. 이제 3분기 연속 데이터 센터 GPU가 성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GPU 매출액 이번 연도 예상하는 게 이제 40억 달러 정도였는데 45억 달러로 상향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의외로 좀 잘 팔리네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저는 HBM도 좀 수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금리나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속도는 조절될 수는 있는데 방향성은 저는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뭐 금리 같은 경우에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졸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저는 거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폭망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 정부 고용 빼면 민간에서는 많이 식었다. 네,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팬데믹 때 우리가 그 미국인들 보면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직장이 내가 별로야. 그러면은 나 때려치고 이직하지. 그래서 그때 이직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네네. 뭐 재택 안 해주면은 나 딴 데 갈래. 뭐 이런 좀 뭐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은 습관이긴 했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실업률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제롬 파월이 얘기했던 거. 예. 원래는 물가까지 봤는데 고용까지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조금 저는 더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9월달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고 이제 앞으로 횟수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폭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가장 유력한 건 3번. 3번? 네. 그러면 9월, 11월, 12월. 네, 그래서 지금 확률도 페드워치에서도 확률도 이제 3번이 가장 높게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뭐 중간에 당연히
지표 발표하면서 이제 달라지기는 네. 하겠지만은 이거는 좀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그렇긴 말씀드리고 하죠. 또 싶습니다. 데이터 나오는 거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래요. 나중에 저러다 진짜 트럼프 다시 되면 어쩌려고? 트럼프가 아직과 분명히 11월 대선 이전에 금리나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했는데. 경고를 했는데, 경고를 했는데. 또 그때에서 또 말 바뀔 수도 있죠. 그래요. 예. 그 실적 시즌이니까 또 메타 실적도 여쭤볼게요. 메타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뭐 계속해서 틱톡 네. 그 탄압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좀 메타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일단은 예상치가 382억 달러 정도였는데 발표한 거는 390억 달러. 그다음에 네. 그 조정 후의 주당 순이익 이제 EPS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치가 4.6달러 정도였는데 5.16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왔구나. 근데 여기서 주요 성장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틱톡 네. 완전 때려 걸렸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플랫폼을 어디로 쓰냐? 그럼 원래는 이제 뭐 틱톡도 많이 쓰기는 했었는데 틱톡 때려버리니까 이제 풍선 효과인 거죠. 그 반대로 SNS, 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쪽에서 이제 많은 수요가 좀 생겼다. 그러면은 트래픽이 많이 발생되면은 광고 수익 단가가 비싸지거든요. 이게. 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인스타랑 페이스북 광고할 때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거의 광고 단가가 늘어나는 거고 노출 빈도수가 늘어날수록 또 광고가 높아지거든요. 광고비가. 네. 근데 광고 수익 증가가 주요 성장 동력이었다. 그냥 본업에서 잘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메타에서 이제 다양한 플랫폼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중요했던 거는 이제 AI 쪽 개발 어느 정도 되고 있냐. 이제 메타버스랑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가 여전히 좀 활발히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간에서는 한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 이제 시간에서 9.4% 정도 상승을 했고, 이제 본장에서는 한 2%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오늘 밤에 다시 개장이 되면은 아마 메타 역시도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짚어주셔야죠. 네. 테슬라. 그 중요한 내용이 하나 네. 제가 도착하고 나왔거든요. 도착하고. 3시간 전에 나온 예. 이제 따끈따끈한 속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아마 지금 국내 언론사에서는 안 나왔을 겁니다. 지금 네.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시애틀 쪽에서 이제 FSD를 운전하는데 이게 로이터발입니다. 이거는 로이터발에서 나온 건데 시애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죽였다라는 게 이제 지난 4월달에 이게 나왔는데 요거 앞서서 SBS BGS는 다 보도됐어요. 그렇습니다. 모닝벨에서 다 언급됐어요. 네. 예. 이게 로이터 쪽 제가 못 봐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거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사고 내용은 2024년 4월달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역은 시애틀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사고자는 28세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근데 지금 FSD를 켜져 있었다라고 제목만 딱 늘어놓고 보면은 네. FSD 이거 못 믿겠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완전자율 중에 FSD 12.5.1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냐면 그 감독 버전입니다. 이게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언슈퍼바이저는 없습니다. 이거 아직 버전이 없습니다. 네. 이제 출시를 해서 로보택시를 하겠다라는 게 이 버전인데 네. 그러면은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앞에 전방 주시를 하고 예. 핸즈오프는 하더라도. 예. 근데 사고자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고 이제 밝혔거든요. 누가? 운전자가. 네, 운전자가. 그러니까 감독을 안 하고 그냥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 버전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게 로이터 쪽에 그 기자분이 한 분 있는데 이제 테슬라에 대한 거를 계속 안 좋게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평소에 계속 네. 테슬라 까는 기자였다. 네, 그래서 조금 이거는 저도 뭐 냉정하게 단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은 좀 양쪽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최근 오늘 나온 내용에서는 저는 FSD 감독 버전은 있지만 비감독 버전은 없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고 사고가 나게 되면은 사실 이게 여전히 운전자 책임이거든요. 이게. 네. FSD 잘못이 아니고 운전자 잘못이다. 네, 이게 그 비감독 버전이라고 하면은 FSD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네네. 이제 법적인 명확함이 있는데 거기 FSD도 이제 저 같으면 계속 전방 주시해야 되고 스마트폰도 뭐 또도독 못 건드릴 것 같으면은 FSD 안 할랍니다. 뭐 돈 들여가면서 FSD 해. 그래도 뭐 전방 주시 다 하라며. 사고 나면 내 책임이라는데. 지금 한수성 논리대로라면은. 저는 근데 실제로 지금 운전을 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눈만 보고 손과 발을 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로도를 줄어들게 만들거든요. 그거는 이거는 맞죠. 네. 예. 피로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거는. 그 브레이크 악셀을 네. 밟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사실 이 엄청나게 전 피로도가 특히나 장거리 운전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 작기 때문에. 근데 미국 쪽은 그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만 가더라도 3-4시간은 뭐 기본으로 예, 생각하는 예. 게 미국인데 저는 미국에서는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뭐 그 피곤함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사용하고 있고 저도 네네. 여기 방송할 때 오토파일럿 사용했거든요. 우리나라는 FSD가 없습니다. 아직. 그게 신호 체계나 이런 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없는데 제가 어제 이제 퇴근했을 때가 거의 뭐 12시, 1시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오늘 아침 방송을 나오려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운전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의적인 보도에서도 만약에 저는 충분히 롱텀 밸류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있고요. 차량 후도 열리는 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아,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뭐냐면 2021년, 2024년 모델 3, 모델 S, 모델 X,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24년 모델 Y 리콜 됐습니다. 이거 네. 180만 대라고 그랬죠? 예.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무선 소프트웨어 OTA로 업데이트된 게 리콜이라고 부르지만 리콜 비용이 제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와이파이 연결되면은 그러면은 이거 다 고쳐지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저 리콜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리콜 안 해도 그냥 업데이트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리콜은 뭐예요? 센터 가서 정비 받고 그다음에 이 부품은 제조사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게 이제 리콜이라고 예, 생각을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차 안에 자고 있으면은 내가 자고 있으면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제 리콜 끝 이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리콜 비용이 제로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2024년 20.3을 통해서 무선 소프트웨어 해결책을 제공받았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NHTSA가 너네 이거 리콜 정정해 라고 해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저게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큰일 난 거 아니야? 이제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딥하게 보자면은 그것도 아주 악의적인 제목이네. 악의적인 제목은 아닐 수는 있겠죠. 그냥 근데 이제 팩트긴 한데 이게 이러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보면은 저는 조금 더 딥하게는 한번 봐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 좀 냉정하게 보면은 더 깊숙하게 파고들어야지 이게 좀 실체를 알 수 있다라고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일론 머스크가 우리 한수석한테 4대 보험 중에 한 2개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된다. 갑자기 이만큼- 4대 보험 얘기요? 아니 그런데 우리 한수께서는 지금 국내에서 가장 테슬라를 잘하는 뭐 그쪽인데 악의적인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이 악의적인 앵커하고도 싸우셔야 돼요. 지금 어쨌거나 우리 국내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고. 네. 근데 여기 이제 과연 이제 이 테슬라로 인해서 수익률이 어떠실지는 개개인마다 이제 진입 시점에 다르시죠. 따라 다르시겠죠. 다르신데 저는 여전히 이제 그거 한 거는 불안한 거는 유난히 M7 가운데서도 유난히 높은 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에요. PER이 거의 M7 평균의 2배라고 제가 들었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자 지금 아닌 말로 400불 위에 갔던 게 이게 120불 아래로 훅 떨어졌다가 이제 겨우 이제 230불인데
자,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FSD 좋은 건 알겠고 그쪽이 이제 그렇게 가겠고 또 뭐 에너지 뭡니까 저 로봇 관련한 그런 쪽도 있고 에너지 저장 이런 것도 다 있겠는데 문제는 이게 테슬라의 실제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를 갖다가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은 거죠. 뭐 제가 아무리 좋게 봐도 매번 요즘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내가 높게 사면 나한테는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안 좋은 주식입니다. 언제 사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조금 이게 너무 급하게 사다가 물려버리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이게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조금 $200 밑에서는 다시 기다려보자. 제가 중간에 방송 안 나오다가 그 직전 바로 7월 초쯤에 확 올라가면서 이제 폭등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 만약에 나왔으면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지금 올라가니까 따라 타십시오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근데 저는 이게 1년 전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6개월 전에도 그랬고 뷰는 똑같습니다. 그냥 그래요. 네. 지금 높은 상태에서 사게 되면은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냉정하게 막 좋다 뭐 3년 뒤에는 뭐 $600, $700 간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금 당장 힘들면 못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한테 안 좋은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보다는 저는 조금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저는 아까 장기적인 비전은 뭐 ESS 쪽, 메가팩. 에너지 저장. 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 될 겁니다. 지금 왜냐면은 AI 데이터 센터들 계속적으로 전기를 네. 빨아먹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노후된 변압기 교체가 돼가지고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이렇게 쭉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노후화된 미국의 인프라 시설을 바꿔야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전력 인프라를 바꾸게 되면은 변압기를 교체해야 되겠죠. 네. 변압기 교체 안 하면은 모든 가전제품 다 박살나니까 그럼 변압기 교체 수요가 좀 있는 건데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미국에 대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그러면은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럼 지금 이 전력 부족에서 뭐 수력 발전, 화력 발전,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렇게 원전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에너지 저장하지 않고 피크 시간대 쭉 늘려가지고 집어넣는 거랑 ESS를 딱딱딱딱 설치하고 저장해놨다가 쭉 뽑아내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텍사스 쪽에 VPP 지금 예, 테슬라가 예. 진행을 하는 건데 예. 내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고 있으면 피크 시간대나 아니면은 좀 일반 시간대에 전력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네. 트레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집 전력 많으니까 이거 나 부족한데 팔게. 그러면은 텍사스나 밑에 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뭐가 있어요? 허리케인이 있잖아요. 그럼 허리케인 때문에 정전 사태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어떻게 보면 ESS가 해줄 수 있는 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자연재해가 있으면은 매년 나오는 게 뭐예요? 정전 사태, 홍수. 이런 기후 이변 때문에 저런 ESS가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호주에서도 굉장히 큰 계약을 따낸 거고 아마 ESS 쪽도 중요 사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저는 건식공정 이번에 사이버트럭에서는 건식공정이 좀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양극재는 아닙니다. 음극 쪽에서 건식공정을 탑재한 프로토타입 테슬라가 이제 그 사이버트럭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시면은 일단은 동시효과 한번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네, 그럼 그러시죠. 호가 좀 체크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5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1% 가까운 상승 예상됩니다. 간밤 일단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만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그에 따라 주요 빅테크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호가에서도 국내 반도체주들 강세가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 코스피 2,797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코스닥도
0.48% 상승 예상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6,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4.8% 강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4,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1.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28,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931,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66,100원이고요. 현대차가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49,000원. 기아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14,400원이고 셀트리온은 1.9% 약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205,000원. KB금융 보합 예상되고요. 신한지주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59,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라든지 금융주는 좀 호가에서 좀 쉬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예상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184,000원이고요. 알테오젠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313,000원. 에코프로 0.9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3,200원이고 HLB가 1%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1,700원. 삼천당자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83,0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현재 보합 예상됩니다. 엔캠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확실히 반도체 쪽 호가 분위기 좋습니다. 리노공업 4.7% 강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21만 원. 리가캠바이오 1% 상승 예상되고요. 휴젤도 0.8%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47,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장까지 3분여 가량 남았는데 오늘 확실히 이제 반도체주가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보여줄지 또 이런 상승폭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네. 네. 예. 결국 2,800원 한번 찍을 모양입니다. 지금 네. 동시호가 저게 뻥카가 아니라면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번에 기술적 반등에 일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800이었고 그다음 2,820 초반대였는데 예. 그걸 갖다가 그저께 그렇게 흔들어대면서 사람 막 진짜 마음 흔들리게 하더니만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또 파생까지 엮어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어쨌거나 장중 움직임은 계속해서 좀 살펴보라는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도 힘든 뭐 합성 포지션으로 이렇게 이제 공략을 한다 하는 그런 설명인데 오늘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외국인들이 오전 오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 하시죠. 예. 예. 그 양극재는 아니고 음극재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건식 공정이 좀 앞으로 메인이 되게 되면은 배터리 생산 단가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이게. 공정이 그렇게 바뀌면은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네. 습식 공정이거든요. 예. 보통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습식 공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양극하고 음극 전체 다 습식 공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네. 이제 활물질에 이제 도전제, 바인더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밀가루, 설탕, 뭐 소금 뭐 이렇게 섞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재료가 있어요. 그 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소금, 뭐 밀가루 이런 가루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그 솔벤트, 그러니까 액체로 된 NMP 용매거든요. 네. 이거를 같이 넣고 믹서기에 막 돌립니다. 그거는 습식이겠네요. 네. 네. 왜냐면 용매가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자체가 이제 습식이니까. 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믹서기지만 그래서 윤성 FNC나 이런 믹싱 업체들이 네. 있는데 엄청 뭐 몇 리터, 만 리터, 5,000리터 막 오호. 이런 게 있습니다. 오호. 제가 배터리 데이 때도 가봤는데 실제로 장비는 예. 안 가져와서 예. 못 봤지만 그 팜플렛을 보면은 엄청나게 큰 그 믹서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빵 만들 때 이렇게 돌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균일하게 섞여지면은 네. 이거를 이제 슬러리가 만들어집니다. 뭐 약간
지점토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액체 괴물 같은 그렇게 됩니다. 예, 네, 쉽게 예. 말씀드리려고 이걸 비유를 말씀드리는 그래요. 건데 네. 여기까지가 이제 믹싱 공정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렇게 젖은 모래 같은 네. 이런 슬러리를 네. 이제 알루미늄이나 구리, 예. 그러니까 박에다가 어허. 뭐 동박이나 이거 알루미늄 박에다가 믹싱 공정 얘기 저희가 좀 네. 개장하고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1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이제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시장 예상대로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고용 시장을 좀 보겠다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그에 따라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다시 한번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가 13%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이 2.6%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또 BOJ 금리 인상 결정 소식에 또 옌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4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기도 한 상황인데 오늘 또 일본 증시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 또 출발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올라갑니다. 2,787포인트, 코스닥도 0.54% 상승이죠. 80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상승합니다. 85,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3% 이상 올라갑니다. 20만 500원, 20만 원 회복이 됐네요. LG 에너지솔루션이 0.4% 상승합니다. 32만 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6% 약세입니다. 91만 3천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65% 올라갑니다. 6만 6천원이고요. 현대차가 2% 넘게 올라갑니다. 25만 5,500원. 기아가 1% 상승합니다. 11만 3,300원이고요. 셀트리온이 1.7% 떨어집니다. 20만 1,000원이고 KB금융 소폭 올라갑니다. 8만 8,100원. 신한지주도 0.3% 상승으로 강보권이네요. 5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약보합권입니다. 어제 4%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보합권 움직임 18만 300원이고요. 알테오젠 0.48% 떨어집니다. 31만 3천원. 에코프로 0.3% 올라갑니다. 9만 2,600원이고 HLB가 보합권으로 8만 800원. 삼천당제약 소폭 떨어집니다. 18만 2,1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떨어지네요. 2% 약세입니다. 9만 7,500원. 엔캠 1% 떨어집니다. 17만 2,600원. 리노공업이 3.7% 강세입니다. 20만 8천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 0.5% 상승합니다. 휴젤 소폭 오름세로 24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가 가니까 또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오늘 KBI 메탈이 12% 급등합니다. 2,555원. 재룡전기도 5.4% 강세 77,700원. 대원전선도 9% 이상 올라갑니다. 3,480원이고 대한전선도 3% 강세 14,220원. 가온전선도 5.7% 7% 강세네요. 44,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일진전기, LS일렉트릭, LS에코에너지까지 모두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LS그룹주 흐름 굉장히 좋네요. LS가 12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도 일제히 강세. 전력설비 쪽에서는 재룡산업, 세명전기,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이 5.7% 강세고요. 현재 32만 9천원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HD현대일렉트릭도 5% 이상 올라갑니다. 32만 4,500원. 제일일렉트릭도 5% 강세입니다.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HBM 관련주 한미반도체가 4% 강세입니다. 13만 6,400원.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4% 올라갑니다. 18만 3,900원. HPSP도 1.6% 올라가고요. DI도 5% 이상 상승합니다. 19,370원. DIT도 2.8% 상승, MK전자도 2.4% 올라가면서 9,570원이고요. PSK홀딩스도 강세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3% 이상 올라가면서 18,680원. 이수페타시스 6.9% 강세, STI 미코까지도 일제히 상승 보여줍니다. YC캠,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예요. 유리기판 내에서는 말씀드렸던 YC캠도 있고 SKC도 3.7% 상승합니다. 14만 1,300원.
그리고 필옵틱스도 4% 강세 18,630원. 기가비스도 3% 올라가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5% 이상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뭐 HBM 유리기판 관련주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가온칩스 5.7% 강세입니다. 칩셋미디어도 4.6% 올라가네요.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4% 상승이고 제주 반도체도 3.9% 강세 16,32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서 파생된 섹터 일제히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 기판까지도 일제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뉴로모픽 반도체도 흐름 좋습니다.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가 6% 강세네요. 49,750원, 850원. 네페스아크, 네페스, 에이직랜드까지도 모두 2%에서 3% 강세 보여줍니다. 링크제네시스도 3.4% 올라갑니다. 네, 오늘은 뭐 시스템 반도체 쪽 다 올라가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사입니다. 692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227억 원, 51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85억 원, 59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30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 단연 지금 전기전자, 운수장비 섹터에서 강하게 매수를 보여주면서 이들 섹터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환율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8원 80전 하락한 1367원 80전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 떨어지고 뭐 달러엔도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환율 자체는 달러 대비로는 지금 다 좀 강세 흐름이 이어지네요. 지금 달러엔 환율이 지금 149.65입니다. 예. 지금 150엔 아래로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네. 도쿄장에서 니케이가 지금 개장을 했는데 어제 사실 BOJ가 금리 인상 발표했을 때 니케이가 이렇게 급락의 양상을 보이다가 그걸 그냥 바로 돌려 세웠는데 놀라운 그거였죠. 거의 뭐 저점 대비 1000포인트 가까이 땡기는 그런 장이었어. 전일 대비 1.5% 상승이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또 1.66%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2,800 찍고 나서 어떻게 할런지가 참 궁금해지네요. 기어이 보니까 찍긴 찍을 기세인데 이게 참 큰 흐름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오늘 2,800을 찍내 만에 외국인이 사내 파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는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맞는 얘기입니다만 길게 투자하시는 분 이상으로 또 기관들이나 또 개인 중에 단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걸 가지고 크게 또 이제 하루하루를 갖다가 또 만들어 가니까 수익을 참 야 무슨 그러하네. 근데 지금 그 건식공정 습식 하다가 공정 얘기를 하다가 일단은 마무리 좀 저도 져야죠. 습식이 제대로 발음이 되네요. 습식. 네. 가끔씩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섭식이 돼가지고 이상했는데 어디까지? 어디까지 그 했더라. 약간 믹싱 공정. 아, 네네. 네. 믹싱하고 이제 이렇게 알루미늄 섞어서. 박에다가 예, 이제 예. 쫙 뿌려주는 예, 거거든요. 예. 이제 돌돌 말거나게 네, 네. 원통형이 되는 네. 거고 파우치나 뭐 각형 같은 이렇게 딱딱딱 쌓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대충 느낌이 옵니다. 뭐 네, 어떤 말씀인지.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액체를 넣는 거죠. 이제 그 첨보나 이런 뭐 이런 액체를 넣고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NMP 용매를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NMP 용매를 쓰게 되면은 NMP 용매가 독성 물질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증발하면서 나 우리 공기 중에 날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독성 물질을. 그러니까. 물론 정부에서 이거 어떻게 예. 회수를 할 건지 예. 다 시설 설비 구축하고 심사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뭐 NMP 용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게 화학 공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말릴 때 보통 이게 습식 슬러리다 보니까 네. 이거를 또 말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오븐 같은 데 쭉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NMP 용매가 쭉 증발하면서 이제 그 이 균일하게 도포된 거를 말리고 그거를 이제 배터리에 넣는 거죠. 네. 근데 여기까지가 습식 공정인데 이 NMP 용매를 넣는 거랑 넣고 썩는 거랑 말리는 거를 없애버리는 게 건식 공정입니다. 이제. 오호. 근데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믹싱이 중요하겠죠. 네. 균일하게 섞는 거, 예. 그리고 잘 바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믹싱 공장에서 뭐 PNT나 아니면은 윤성 FNC 이런 쪽이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 기간의 바다 쪽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일전에 이제 기간의 바다 확장 공사 할 때 제가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그 기간의 바다 공장입니다. 근데 예.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저 가운데 있죠. 예. 저기가 4680 셀 팩토리입니다. 근데 저거 말이 안 됐어요. 일단 세미 트럭 만드는 거 알겠어. 그다음에 뭐 4680 셀을 만드는데 저 규모가 100기가와트시거든요. 아, 말이 돼? 저거? 어떻게 만들어 저거 규모에서 제가 이 생각을 했는데 건식 공정으로 가면 저게 가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NMP 회수하는 거, 증발하고 이거를 회수하는 시스템이 보통 탑이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탑이 있는데 그 높이가 20-30m 정도 돼요. 고층 네. 아파트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저거를 설치하는데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저게 없다라고 하면은 100기가와트씩 그냥 뭐 돌돌 말아서 그냥 쭉 균일하게 하게 된다고 장비만 갖다 들여놔서 쭉 진행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5분도 없어도 되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건식 공정으로 된다라고 하면 저는 확 이게 그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건식 공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그 건식 공정으로 이렇게 서서히 넘어가면은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있나요? PNT가 PNT. 네. 왜냐하면 롤툴 장비이기 때문에 그걸 쭉 잘 발라줘야 되거든요. 네. 그 박에다가 쭉 잘 발라줘야 되는데 아마 PNT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믹싱 공정에서 이제 윤성 FNC 그다음에 JLMNS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2차 전지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실적은 계속 안 좋아요. 네. 일단 2차 전지는 최근에 이제 뭐 크게 변동성도 없고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좀 코스닥이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예. 일단은 그래도 영업이익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재고평가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게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고 그 전에 비싸게 샀던 그 창고에 있는 재고평가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손실을 보게 된 케이스기는 한데 일단 저는 이게 삼원계 배터리도 리튬 가격에 좀 연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그 일전에 쭉 올라왔을 때 그때까지는 좀 올라오면 실적이 크게 달성을 할 수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글쎄요, 제 느낌으로는 시장 힘이 아주 강하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앞서 소장님이 그 외국인들 그 매매 포지션 네, 예. 그거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현물에서는 이제 사고 있는데 지금 선물 좀 많이 팔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럼 이러면 이제 글쎄 이게 좀 변동성도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도 좀 국내 증시에서 정말 말 그대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는 뭐 건가? 그거 뭐 하루 이틀 예. 된 얘기도 아니고 그렇긴 하죠. 외국인들 중에 이제 우리 시장을 갖다가 거의 ATM기로 여기는 세력들이 제법 있죠. 예. 만만하게 보고. 왜냐 저처럼 혹하는 사람들 많고 사기당하는 사람들 많고 누가 뭐라 그러면 믿고 그냥 들어가고 대한민국에 보면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잘 속아요. 우리 한국 민족들이. 야, 말만 좀 그럴듯하게 하면은. 그러니 외국인들 뭐 여기다가 뭐 현란하게 좀 섞어서 하면은 매일매일 빼먹기는 좋은 그건데 워낙에 지금 크리티컬한 레벨이고 예. 저는 앞만 봐도 지금 미국장이 들어와 하고 있는데 7월 마지막 날에 예. 엄청난 그 시세를 만들어내면서 차트를 다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좀 빠져나갈 생각을 갖다가 주저앉히는 쪽으로 만들긴 했습니다만 이 과매수 국면을 어떻게 해소하고 가려는지 참 계속 궁금합니다. 미국장도
거의 그동안에 올라왔다가 조금 조정받은 네. 것들이 많이 나오고 다 있는데 예. 변압기랑 이제 화장품 쪽이 오늘은 좀 그러네요. 두드러지고 있더라고요. 전기 전력 설비 쪽이 그동안 제법 조정이 깊었다가 확 도네요 또. 네, 원래 이제 변압기 갔다가 네. 전선주 갔다가 다시 변압기 갔다가 전선주 갔다가 그동안엔 핑퐁핑퐁 이렇게 됐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선주랑 변압기랑 같이 같이, 가는 그렇죠. 모습이거든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어제 그게 있었어요. 그 최근에 이제 미국 전력 경매 가격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800%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2025년부터 2026년에 그 전력 가격이 이제 메가와트 시당 이제 28달러 정도 됐거든요. 네. 예. 근데 갑자기 이게 27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전력 수급 불균형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ESS랑 좀 확대되는 이유겠죠. 예. 당연히. 저장하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당 이슈를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쪽 미국 증시에 있는 거 그거랑 그다음에 비스트라 에너지가 시간에서 한 15% 정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미국 최대 그 유틸리티 회사 그 넥스테라 에너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캐펙스가 이제 20% 2027년 기준으로 예. 이제 증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유는 뭐겠습니까? AI 데이터 센터 다 잡아먹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전력 가격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변압기나 이제 전선주 같은 경우도 이 이슈 때문에 좀 오늘은 좀 상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보자면 이제 발전소들도 좀 최근에 안 가기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책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은 해리스랑 트럼프랑 거의 뭐 왔다 갔다 박빙으로 싸우고 있기는 한데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잖아요, 투자자들은. 그러면은 지금 풍력, 태양광 이쪽이냐, 전통 에너지냐 이거를 좀 피하고 싶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발전소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면은 좀 그 정책에 따라서 좀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상승 중입니다. 간밤 FOMC 결과를 소화하며 급등한 미증시를 따라갑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지수가 폭등하자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0.53% 오르면서 2,785선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27% 상승합니다. 800선을 뚫어내면서 현재 813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사들입니다. 802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 반면에 기관이 822억 원 매도 우위, 개인이 111억 원 매수세로 전환됐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 52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반면 개인이 53억 원, 기관이 33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전기 장비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강하고 자동차 업종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손해보험 업종과 제약, 조선 업종은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반도체에서 파생된 테마들이 모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11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새로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서
한국 같은 일부 동맹국은 면제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모두 반도체 관련 섹터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선주입니다. 전선주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KBI 메탈이 11.7% 급등하며 2,530원, 대원전선 13.68% 시세 분출합니다. 거래가 3,605원. 가온전선이 6.79% 올라가면서 44,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일진전기가 4.79% 강세로 24,050원, LS도 6.05% 올라갑니다. 거래가 122,700원입니다. 전선주와 함께 전력설비 관련주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에서는 산일전기가 11.13% 상승하면서 55,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가온전선 6.91% 상승하며 상승폭 키워가 나가고 있고 재룡산업이 10% 넘게 올라갑니다. 거래가 8,320원. LS 일렉트릭도 5.65% 시세를 내면서 19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 상승세 시연 중입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오름세 기록 중인데요. 특히 DI 등 삼성전자향 업체들의 주가 상승폭이 큽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신형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를 납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DI 현재 5.3% 강세로 거래가 19,260원이고요. PSK홀딩스가 2.8% 올라가면서 55,000원, 이오테크닉스가 2.1% 강세로 17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래반도체 2.68% 상승합니다. 13,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2.29% 강세로 134,2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기판 테마 보겠습니다. 유리기판 테마 내에서는 필옵틱스가 3.79% 상승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18,62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FNS테크가 1.73%, JNTC가 3.4% 상승 흐름 기록 중입니다. 더불어서 기가비스도 3.2% 올라갑니다. 거래가 46,800원, 미래컴퍼니 2.9% 상승세로 21,2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선업황 관련 호재 이슈가 쏟아지면서 조선주가 주도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주 랠리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호실적을 바탕으로 상승 랠리는 당분간 좀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이었던 하반기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반등세와 강세가 좀 빠르지 않았지만 최근 외국인 노동자 신규 고용 인력 투입에 의한 생산 안정화와 외주 단가 하락 그리고 고부가 가치 생산품 판매 비중 조정으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HD 한국 조선해양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8%나 증가했고 HD 현대중공업은 같은 기간 185% 증가 그리고 HD 현대미포도 7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상섬중공업은 영업이익은 121% 증가하면서 10년 만에 영업이익 1,000억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 조선사들과 철강사들 간의 후판 가격 협상이 마무리되었고 지난해 하반기 대비해서 더욱 인하되어서 수익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인데요. 최소 2026년까지 믹스 개선이 계속되고 현장의 숙련도나 생산성도 제고되어서 실적으로 인한 상승 랠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낙수 효과로 인해서 관련 조선 기자재 업종도 동반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조선주 주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오늘 장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럼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 성광밴드와 동성화인텍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성광밴드는 조선해양 석유화학 등에 사용되는 금속관 이음새를 생산하는 업체로 조선업황 호조에 따라서 수혜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주와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올해부터는 업황 회복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은 10%에서 19%대까지 급등하게 되면서 더 빠른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수출 확대 그리고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계획 확대로 인해서 LNG 증설 프로젝트에서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기술적 관점으로는 이제 7월 달 큰 상승 이후에 박스권이 13,000원과 15,000원 사이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이미 큰 거래량 유입으로 인해서 작년 최고가인 17,000원 부근을 1차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성와인텍인데요. 초저온 보냉제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화학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서 조선, 건자재, 가전 등에 판매하는 중간재를 거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최근 늘어나는 LNG 수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내 조선 3사인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고객사로 모두 두고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합니다. 조선업에서 조선기자재 업체로 주문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수주 발생 시점부터 해서 6개월에서 1년 사이부터가 증가하는 시점인데 작년 하반기 조선 수주 잔고 급증이 조선기자재 업체로 옮겨오는 과정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꼭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기술적으로는 7월 빠른 상승 이후에 올해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 앞선 최고가 13,000원 부근에서 지지력을 한 번 더 보인다면 오랜 박스권인 1차적으로 15,000원을 돌파 가능해 보입니다. 네, 시장 예상했던 대로 장 초반 분위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미국 증시가 이제 M7 주식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증시가 어제 좀 선반영된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상승 출발하더라도 하락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구간이지 빠른 상승을 좀 보이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FOMC 회의에서 긍정적이 나오면서 확실히 이제 시장에 대한 시장 받침대 역할은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M7 주식이 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주도주 역할로의 다시 반등인지는 추가적인 연속성 체크가 충분히 필요해 보이고요. 아직은 업종별 실적 양극화로 인해서 국내 시장은 이제 불황형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조금 더 지속될 분위기입니다. 우선 호실적을 무기로 한 화장품 조선을 지속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던 바이오 제약 업종은 아직까지도 고가 돌파 종목군이 제일 많아서 주도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추세 계속 이어서 보시고요. 여전히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군들은 아직 주도군이 형성되지 않아서 확실한 연속성과 반등에 필요한 호재가 있는지 조금 더 체크한 후에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초록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예, 하이힐드 펀드 분리과세 특례가 내년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아직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올해를 기회로 삼으면 좋을 듯한데요. 오늘은 하이힐드 펀드와 함께 채권 시장 동향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모주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하이힐드 펀드도 저희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최근 설정액이 이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배 넘게 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하이힐드 펀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신용등급 트리플 B 플러스 이하 채권을 45% 이상 투자하는 고수익 채권 투자 신탁입니다. 하이힐드 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6월 5,213억 수준에서 지난 26일 기준 1조 1,876억 수준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이힐드 펀드 라인업도 확충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는 KCGI 자산운용에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출시, 같은 달 대신 자산운용에서는 하이힐드 공모주 알파 펀드 출시, 마지막 지난 6월 하나 자산운용의 하나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도 출시되면서 많은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하이힐드 펀드의 분리과세 혜택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이 혜택이 내년에 종료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이힐드 펀드 과세 특례는 레고랜드 사태 당시 트리플 B 등급 이하 채권이 많아져 채권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 지원 필요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지 않아 올해 말 과세 특례가 종료됩니다. 즉 올해 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힐드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3년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 특례의 대상자는 연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3년간 해당 펀드에서 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아닌 15.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펀드 연 수익률 5% 가정 시 3년간 최대 153만 원까지 절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 동향도 좀 살펴보죠. 지금 하이힐드 펀드 인기 덕분에 비우량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이힐드 펀드는 중저신용 등급 채권 시장의 주요 수요 기반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올해 공모주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트리플 B 플러스 등급 이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모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서 높은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산퓨얼셀은 총 400억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서 목표의 6배가 넘는 2,450억의 자금이 몰려 800억까지 증액 발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두산도 올해 두 번째 공모채 발행에서 400억 규모 수요 예측에서 2,530억의 자금이 몰렸으며 이로 인해 750억까지 증액했습니다. 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개별 민간 채권 평가사가 평가한 금리 대비 1.5년물은 마이너스 0.95 베이시스 포인트, 즉 마이너스 0.95 낮은 이율로 2년물은 마이너스 90 베이시스 포인트 낮은 이율로 모집 물량을 채웠습니다. 이는 시장이 평가한 두산의 회사채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사려는 투자자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요. 자, 어쨌거나 이 개인 투자 사이에서 이제 묻지마시기에 비우량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데 이제 이자 조금 몇 퍼센트 포인트 더 높게 받는 그 재미로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그래도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예, 주의해야 할 점 많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 리스크를 분석해야 합니다. 비우량채는 일반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발행자의 재무 상태와 신용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트리플 B 등급 이하 비우량채 투자 시 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회사를 선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 변동에 따른 금리 변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우량채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금리가 상승하거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비우량채 가격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채 스프레드 등 경제 지표를 예의주시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하이힐드 펀드와 같은 비우량채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국채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는 회사채 스프레드가 확대되었다 축소되는 시점을 매수 적기로 보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상속 증여세 관련해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세율 과표가 조정되고 자녀 공제액을 높이는 방안인데요. 이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불만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 증여세, 상속세 절세를 위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바뀐 상속 증여세 내용과 함께 오늘은 빌딩 관련 절세 방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승경 회계사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회계사님. 이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두 번째입니다. 한 달 전에 나오셨던가요? 네네. 아, 그때 우리 시청자분들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회계사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거 있잖아요, 이미지. 네. 일단 남자. 깐깐한, 어느 정도 나이도 좀 있고. 근데 그걸 다 상식을 깨버리셨으니까.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이게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확정하면서 이 상속 증여세 손을 봤는데 이게 수십 년 만이죠. 네. 네. 25년 만에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이고요. 저 이번에 세율과 과세 표준 그리고 자녀 공제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우선 기존 상승세율을 설명드리자면 1억 이하가 10%, 5억 이하가 20%, 10억 이하가 30%, 30억 이하가 40%, 30억 초과하면 50%였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과세 표준의 최소 금액이 1억이었고 최고 세율은 50%에 달했습니다. 네. 조정안은 2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10억 초과의 경우 40%로요. 과세 표준의 최소 금액이 2억으로 바뀌었고 어허. 최고 세율이 40%로 조정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제 부분에서는 자녀 공제가 현행 1인당 5천만 원이었는데요. 그것을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공제가요? 네네. 오. 그래서 기존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기초 공제 2억을 합해도 일괄 공제 5억 원을 넘기가 어려웠어요. 자녀가 6명이 넘어야지 일괄 공제 5억 원을 넘을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조정이 되어서 기초 공제 2억 원에 자녀 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7억이 되셔서 일괄 공제 5억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자녀 공제에 실효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사실 그럼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공제 확대인지 아니면 세율 조정되는지에 따라서 또 혜택 범위가 달라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공제 확대와 과표 및 세율 조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네. 공제 확대는 상속재산 10억에서 20억 정도 사이의 중산층을 겨냥한 대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자녀가 1명이나 2명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기존 10억 원의 공제액에서 적게는 12억, 많게는 17억 정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면서 중산층이 좀 더 큰 혜택을 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억 정도의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 1명, 자녀 2명 정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1억 3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공제 확대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 정도까지? 네네네. 네. 하지만 200억 정도의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 이 공제 효과가 별로 크지 않거든요. 뭐 네. 2억, 5억 예. 이 정도 차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과표 및 세율 조정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큽니다.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10% 정도의 상속세 감소 효과가 발생해서 네. 상속 재산이 한 100억 원 정도를 초과하면은 10% 정도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상속세 쪽에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정부의 좀 진심이 좀 느껴지는데 네. 이 공제가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났으니까 뭐 서울의 강남권 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세금 절감 효과가 클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금도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네.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네. 네. 구체적인 사례를 예. 통해서 공제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배우자 1명, 자녀 1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예전에는 자녀 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네. 일괄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해서 자녀 공제로는 5억을 받으셨고 네.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로 5억, 뭐 최대 30억까지 받으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개정이 되면은 네. 자녀 공제가 5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초공제 2억 원을 합해서 7억 원을 공제받으시는 게 유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기존과 비해서 2억 정도 더 재산 그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 정도 효과가 있고 만약에 자녀가 2명이시라면 더 효과가 크신 게 자녀 공제로 5억, 10억을 받으시고 기초 공제 2억을 받으면 12억이잖아요. 네. 여기에 배우자 공제까지 하면 17억, 뭐 크게는 또 30억까지 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우자 없이 만약에 자녀만 1명 있다고 가정하면 네. 이것도 똑같이 일괄 공제 5억을 받는 것보다 기초 공제 2억에 그 자녀 공제 5억 해서 7억을 받는 게 2억 정도 더 효과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는 배우자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번에 사실은 배우자는 인적공제 개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이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이 선택하셔서 받으시면 되고 최고 세율의 차이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그 자녀 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된 게 굉장히 세금 크네요. 절감 효과가 크다라는 네. 게 보여지는데 이제 부담 보증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네네. 요즘 이제 전세값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여 방법의 하나로 부담 보증여 좀 많이들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예. 있는데 한 번 더 간단히 네. 설명드리자면 증여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해당 재산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때 그 부모님이 만약에 자녀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증여하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상속받는 그 자녀가 저 전세 자금 네. 대출이나 무슨 뭐 이것까지? 담보 네. 돼 있는 걸 책임을 져야 된다. 다 떠안고 다 떠안는다. 증여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그러면 것들을. 저 부담부라는 게 부담을 안고 간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대출을 네. 안고 간다. 대출을 정도. 안고 간다? 아니면 네, 뭐 맞습니다. 보증금을 안고 간다. 예. 이의 경우에는 이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녀가 그 부채를 떠안아서 상환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보아서 이 금액을 뺀 금액만을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 10억짜리인데 그 중에 네. 뭐 갚아야 될 게 한 8억 정도 있으면 나는 그쵸, 2억만 그렇죠. 정해받은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게 부담부증여고요. 하지만 이제 부담부증여는 이제 과세 금액이 내려가면 또 세율도 낮아지고 그렇게 좋은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이? 네, 일단은 증여일 현재의 채무여야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 증여 자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되고, 그리고 그 채무가 어떤 명의더라도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원래 그 부동산의 채무였어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수증자가 정말 그 채무를 정말로 인수해야 합니다. 뭔가 가짜로 속여서 뭐 인수한 척하고 부모님이 갚아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잡아냅니까? 이제 추후 조사가 있는데요. 추후 조사가? 네, 부담부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훨씬 조사의 강도가 세고 나중에 꼭 그 부채를 실제로 자녀가 갚았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전에는 그 자녀가 실제로 그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봐요. 뭐 급여가 있다든지 사업소득이 있다든지 어떤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예. 그 채무를 정말 갚을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아파트는 알겠는데 네. 지금 이 빌딩 경우에 이제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라면서요. 네네. 그러면 이게 좀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더 좋은 절세 더 좋은- 포인트도 있어서요. 그래요? 네. 네.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이어서 이제 인근 주택의 거래 가격이 기준으로 활용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건물은 그 크기라든지 건축 자재라든지 각각의 유사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감평을 받으셔서 네. 감정 평가를 받으셔서 정확한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때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토지와 건물 금액을 보통 나누어서 평가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좋은 절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감정 평가 받으셔서 건물만 먼저 증여하셔도 됩니다. 예? 건물만 먼저. 건물만 먼저.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부담부 증여를 섞으면은 더 큰 절세 포인트가 되는데요. 예를 들으시면은 더 좋으실 예, 것 예. 같아요. 일단 어떤 상가를 감평을 맡겼는데 30억 정도 가치가 나왔고 예. 그 중에 토지가 한 20억, 네. 건물이 한 10억 정도 가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게 네. 감평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관련 대출이 5억 정도 있다고 하면 30억에서 대출 5억을 뺀 25억이 네. 이제 증여 금액이잖아요. 여기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받으면 과세 표준이 24억 5천이 되는데 이때의 산출세액이 8억 1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꽤 크죠. 그런데 여기서 건물만 먼저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시면 증여재산가액은 10억이 되고 여기서 채무는 5억. 이러면 증여가 5억이 되죠. 여기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빼면 4억 5천이 되기 네. 때문에 산출세액이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무려 차이가 7.4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러한 절세 전략을 통해서 아들은 최초의 작은 부담으로 건물을 증여받고 상가를 통해서 네.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통해 돈을 모아서 네. 토지에 대한 증여세 납부자금을 만드셔서 또 토지까지 증여받으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물을 먼저 증여를 받고 네. 토지는 추후에 증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절세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어. 한꺼번에 증여하셔도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건물의 절세 포인트로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서 그럼 건물만 저 증여할 토지도 수 10년 뒤에 받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합산 이게 10년 이내면 합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맞습니다. 10년 뒤에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일찌감치 증여를 계획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드셨으면 또 상속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증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네. 나면 상속이죠. 그때도 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이러한 절세 포인트를 조금 부모님이 젊으실 때 잡으셔서 그러니까 10년이란 기간을 네, 계산해서 걸쳐서 또 자녀에게도 그 토지를 증여받을 수 있는 음. 그 시간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증여받은 재산가, 상속받은 재산가에 감정평가 받는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게 만약에 나중에 그 증여받은 재산이 시세가 더 올라갈 걸 고려를 한다면 양도 차익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평을 받아놓으면 또 이게 시세 차익이 커버리면 또 거기 양도소득세가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게 이제 강남권 같이 예. 대지 가격이 크게 빠르게 상승하는 지역은 만약에 건물을 먼저 증여했는데 그거보다 토지 가격이 더 빠르게 네네. 상승해 버리면은 이러한 절세 포인트가 절세 전략이 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지역에 따라 뭐 어떤 연도에 따라서 다 고려를 해보셔서 가까운 세무사랑 상담하셔서 절세 전략을 잡으시는 게 결국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받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지금 이 코너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정민이가 정말 이쪽에 세금 쪽은 빠삭하셔. 너무 저요? 잘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죄송해요. 네. 그다음 게 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그럼 그 사이에 네. 그 자녀 입장에서는 토지를 아직 증여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토지를 부모한테 빌려가지고 네. 이제 건물이 있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그동안의 비용이 또 들 거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것도 꼭 알아가셔야 네네. 하는데요. 아들이 부모님에게 건물만 증여받았다면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없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토지를 빌려서 사업하는 네. 임차인의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땅을 빌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네. 대해서 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무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법인세법에 따르면 친족 등 특수관계자인의 토지 사용료는 기준 가격의 50%에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럼 아까 예로 들면 토지가 20억이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50%는 10억이고 만약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한 3%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연 3천만 원의 토지 사용료를 꼭 부모님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까 그 총 임대 수익에서 토지 사용료를 제하고 관련한 임대소득 관련된 세금을 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모으셔서 이제 10년 후에 토지를 증여받으시는 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설명하신 케이스는 그거네요. 특별한 수입이 없던 자녀 입장에서 이제 수입도 생기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임대료 하면은 세금 자원도 이제 마련하고 마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절세도 되고. 네. 오, 여러모로 좋은 포인트라 좋은 한번 포인트다.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부담부 정여. 네.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건데 오늘까지 하고 나니까 이게. 근데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주의할 건 없고요. 아니요,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케이스 글쎄. 바이 케이스. 맞습니다. 케바케. 네. 네네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대지 상승의 효과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거는 강남 케이스였고. 네. 그다음에 10년 전후로 10년 전에 10년 전에도 뭔가 증여받으신 게 없는지 확인하셔야 그것도 되고요. 아까 나왔던 얘기로. 증여일 이후에 10년 동안도 증여를 안 하시는 게 합산 과세가 되시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 부모가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자녀가 아예 소득이 없다든지 이 채무를 인수할 능력이 없다면 추후 또 세무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정말로 전세보증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그걸 정말 자녀가 갚았는지도 추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꼭 챙기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지가 빠르게 상승할 때는 차라리 지금 증여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최승경 회계사님은 지금 이제 저희 두 번째 나오셨으니까 절세 관련해서 이제 다뤄주셨는데 네. 주 업무가 그럼 세무 쪽이세요? 아, 네. 저는 세무도 하고 저 회계사기 때문에 기업- 이제 회계 기업 감사도 감사나 하시고. 실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기업들 재무제표 어떻게 감사해 보시면 어때요? 투명합니까 요새 진짜? 저는 이제 금융기관 재무제표를 금융기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뭐 PF 대출이라든지 예. 네,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뭐 위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금융감독원도 열심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새 PF 대출 쪽에 연체가 많아지고 네. 이렇게 되면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세법 개정한 거 관련해서 상속 증여세, 절세와 관련해서 좀 말씀 주셨는데 혹시 좀 체크해야 될 점,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아, 네. 저희 또 포인트가 예. 이번에 상속세에서 그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10배 네, 상향되었잖아요. 보통 상속세랑 증여세가 따라가기 마련이어서 증여세도 이제 자녀 공제가 5억 원이 될까 했는데 이번에는 상속세만 개편이 되었어요. 상속세만. 네. 근데 아까 세율은 상속세, 증여세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네. 이제 자녀 공제만 상속세에만 개편이 됐기 때문에 혹시 헷갈리시지 않도록 이제 세율의 변경, 과표의 변경은 상속세, 증여세 모두 해당되고 네. 네, 자녀 공제는 그 5억 원의 공제는 상속세에만 해당된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왜 보통 우리 자녀 결혼할 때 네. 그 3억 원까지 네네. 증여 공제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하게 됐을 때 그것도 10년 내에 시키는 건가요? 그렇죠. 이후에 또 하게 된다니까. 결혼. 증여를 했을 때 재혼? 아니야. 아, 증여를 그게 했을 증여를 했을 때 지금 자녀 공제 상속세가 이제 5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안에 뭐 좀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상속을 받게 된다면 그 이전에 받은 3억 원에 대해서는 합산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공제를 받은 혜택이기 때문에. 혜택은 한 번 또 받으신 거고 증여를 만약에 또 하신다면 네. 10년 내에 증여가액은 계속 합산돼서 합산이 그 된다. 똑같은 혜택을 다시 넣어서 이제 다시 계산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그래도 힘이 좋네요. 지금 보니까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러네요. 환율은 많이 떨어졌는데 7월 수출입 지표 네.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검색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굉장히 저희 좋은 모습입니다. 네.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